안녕하십니까. 글쓰기 11주차 2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논증의 기본 모형을 여러분께서 실제로 보시고 논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앞 시간에 살펴보셨는데요. 일단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그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하시든지 그게 아니면은 나는 이것에 찬성, 나는 이것에 반대와 같은 문제를 고민하신 후에 여러분만의 주장을 정리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찬성, 나는 반대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이거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라는 의견을 개진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주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견해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말만, 자기 의견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주장이나 의견에 대해서 그 주장이나 의견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서가 어떤 현상을 인지하고 문제를 설정한 후에 주장을 정하시고 나는 찬성한다, 난 반대한다와 같은 주장을 정하시고 왜냐하면 이라고 하셔가지고 뒤에 작은 이유를 적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바탕은 여기 주장과 이유까지는 둘 다 의견, 글 쓰는 사람의 의견과 견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는 의견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탕은 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여러분께서 글에 제시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선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한 논증의 예시를 이제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관심이 있을 법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현상을 제가 봤냐면 대학생의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건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숙사가 대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학교 주변의 비싼 원룸이나 아니면 조금 거리가 떨어진 어떠한 장소에서 버스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학교로 와야 하는 문제. 그래서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학생들이 매 학기마다 방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상을 제가 인지했어요. 그래서 사건에 대한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럴 경우에 우선됩니다. 그래서 인지하고 나서 문제를 설정하는 거죠. 대학생 주거 문제는 학생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대학생 주거 문제를 학교 당국이 같이 고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문제가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러한 문제 설정을 인지하고 나서 어떤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의 순간에 바로 이 전제가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내 전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가치관과 상식은 대학은 대학생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대학에 있다는 것이 나의 가치관이고 나의 상식이고 나의 보편 타당한 생각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두 번째 거예요. 이게 제 전제가 그러하니까요. 대학생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제 주장인 것이죠. 왜냐하면 제 전제가 이러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와 같은 이러한 거. 그러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와 같은 거. 예를 들어 나는 안락사 찬성이다. 나는 안락사 반대다. 와 같은 것들을 개념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어,
지금과 같은 코로나 사태에 재난지원금을 모두 다 100% 지급하는 것에 찬성이다. 아니다. 나는 100% 지급하는 것에는 반대고 어려운 사람에게만 줘야 한다와 같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실용주장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주장은 그냥 가치와 관련된 거예요. 가치, 인간의 생명이라든지 뭐 어떠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치와 관련된 거고 실용주장이라는 것은 어떠한 방법이나 수단과 관련된 것이 실용주장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실용주장에 가깝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나 근거가 무엇이냐면 저 같은 경우에 첫째로 많은 학생이 집을 떠나 학교를 다니지만 일단 비용이 너무 비싸다. 두 번째, 대학 기숙사가 학생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건설되어 있지 않다. 세 번째,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 이게 제 이유와 근거인 것이죠. 그러면 이게 제 이유인데 이 이유 너무 비싸다의 근거는 뭐예요? 학교 주변의 자치나 하숙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그 대학 신문사에 거진 2년에 한 번씩 이런 식의 기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 신문사의 기사를 조사한 기사를 찾아보거나 그게 아니면은 이러한 것들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료실에 이러한 것들을 거의 한 5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데이터로 자료실에 올려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법칙이나 통계와 같은 것들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을 사실 자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 기숙사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건설되지 않았다. 이 근거도 여러분이 통계나 어떠한 데이터와 같은 것들을 찾아보시면 사실 근거를 교육부에서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는 거죠. 쉽게. 그래서 찾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된다와 같은 것들은 의견이 있어요. 대학 전문가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 복지와 관련되어서 전문가나 권위자가 인터뷰해 놓은 인터뷰나 이런 소견 자료를 뒷받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쓰셔야 하는 논증문은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여야 해요. 예를 들어 주요 주장, 대학생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 당국이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첫 번째, 너무 비싸다. 비용이. 두 번째, 기숙사가 충분하지 않다. 세 번째,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유를 3개를 들고 있죠. 이유를 3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인 주요 주장 하나에 이유는 최소 2개 혹은 저처럼 이렇게 1, 2, 3, 3가지로 드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이유, 하위 주장에 대해서 근거는 최소 2개가 나와야지 돼요. 최소 2개. 그래야지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글이 논증이 힘을 받기 때문에 하나의 근거가 조금 타당성이 부족하더라 하더라도 나머지 하나의 근거가 하위 주장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주요 주장이 흔들릴 일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거라는 것은 내 주장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 근거밖에 못 찾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 첫 번째 근거,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 두 번째 근거, 세 번째 주장에 대해 세 번째 근거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음 주에 논증문을 써서 저한테 과제로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식을 반드시 따르셔야지 좋은 논증문을 쓰실 수 있으셔요.
자, 해볼게요. 주장, 이유 세 가지만 있는 경우.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에게 논증문을 과제로 제출하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이런 식의 본인 근거 자료를 조사하지 않고 본인의 의견과 견해만이 제시되어 있는 이런 식의 주장만 제시되어 있는 것을 글을 써서 저한테 논증문이라고 제출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보여드릴게요. 대학생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당국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주장이죠. 전체 주장. 적지 않은 수의 학생이 어쩌고 저쩌고 비용이 비싸다. 첫 번째 이유. 대학 기숙사가 충분히 건설되지 않았다. 두 번째 이유. 이는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한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자, 읽어보셨나요? 일단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휙 하고 저에게 제출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주장과 이유라고 해서 주요 주장과 하위 주장, 즉 다시 말해서 글을 쓰는 사람의 생각이나 견해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이런 것을 논증문이라고 제출하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의견에 설득되지가 않아요. 그거는 네 생각이고 이렇게 생각되면서 절대로 여러분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하고 딱 접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빠진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논증문에는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 그게 주장, 이유, 근거이다. 그리고 주장, 이유, 근거는 피라미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근거를 덧붙이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기 지금 조금 분홍빛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근거가 돼요. 그래서 앞에 주장과 이유는 똑같아요. 똑같이 적고요. 이유 뒤에다가 이유 1 뒤에다가 근거 1, 2 이유 2 뒤에다가 근거 1, 2 이유 3 뒤에다가 근거 1, 2 정도를 붙여주셔야지 글이 훨씬 더 탄탄하게 되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구나. 객관적인 근거가 덧붙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고 여러분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고 동의를 쉽게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근거는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학생 중에서 집에서 통학하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35.4%고 이들의 평균 주거 비용은 월 60만 원을 넘고 있다. 이렇게 출처를 밝히면서 이거 표절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신 자료의 출처는 반드시 밝혀야 돼요. 출처를 밝히면서 그러면 전체 대학생의 35.4%가 학교 주변이나 이런 곳에서 살고 있고 월 60만 원 정도를 낸다는 거. 우와 비싸다 비싸다. 그냥 비싸다라고 말로 하는 것보다야 그쵸? 그냥 너무너무 비싸다. 감당하기 어렵다. 라고 의견만 제시하는 것보다 얼만데 라고 얼마라고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훨씬 더 혹하고 따라올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보세요. 충분히 건설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조사에서 찾으면 되는 것이죠.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각 대학의 학생 수요 대비 기숙사 건축률이 즉 수용 규모가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조사 결과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한 것이죠. 찾아봤더니 그러면 학생 100명을 모집해 놓고 대학에는
기숙사를 30명만 쓸 수 있는 기숙사만 마련해 놓고 있고 나머지 70명은 바깥에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통학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도시에서 오더라도 통학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비싼 자취방이든 하숙집이든 네가 알아서 너 혹은 부모님의 돈으로 알아서 감당하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대학의 총학생회 조사 결과 이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밝히는 것도 중요하겠죠. 한양대입니다. 제가 조사한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보다는 한양대의 총학생회의 2015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명확하게 출처를 밝히시는 게 좋아요. 같은 학교에서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의 평균 주거 비용은 25만 원인 반면에 월에 그렇지 못한 학생,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자취나 하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거 비용이 전자, 기숙사의 3배에 가까운 7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겠죠. 방세 줘야 되고 전기세 줘야 되고 식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기숙사에 살면 25만 원인데 월에 한 달에 바깥에 살면은 70여만 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학교 4학년을 다녀서 마지막에 받는 것은 졸업장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기숙사에 살기 때문에 20월에 25만 원 곱하기 우리가 한 얼마쯤 8개월 정도 학교를 다닌다고 방학이 대학은 기니까요. 8개월 정도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했을 때 1년에 이렇게 4년을 다닐 때의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70여만 원의 경우에는 그쵸? 70 얼마, 70만 원으로 잡고 똑같이 8개월에 4년이라고 계산한다면은 여기에는 원래 나왔던 거에 3배가량의 금액을 더 지불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물은 뭐예요? 대학교 졸업장이라는 똑같은 결과물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3배 이상의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이 똑같은 핸드폰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A라는 사람은 이 핸드폰을 25만 원에 구입하는 거예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이 핸드폰을 70 몇만 원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70 몇만 원에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똑같은 물건을 각각 너무나도 3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각각 다른 가격으로 구입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 위반이라고 해서 비싸게 핸드폰을 판 쪽에 벌금을 물거나 경고를 주거나 법적인 제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의 졸업장이라는 똑같은 결과물을 받기 위해서 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기숙사에 들어간 학생에 비해서 바깥에서 자취나 하숙을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3배 정도의 금액을 더 지불해야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죠. 물론 본인이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취나 하숙이 좋아 라고 뛰쳐나간 경우에는 예외예요. 근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기숙사에 나는 진짜로 꼭 들어가고 싶은데 안 들어가면 휴학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도 학교에서 기숙사의 수용 규모가 3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부로 나가서 지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 했던 주장, 이유, 근거를 적절히 결론 부분에서 써머리 하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문제점을 요약해서 정리한 후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전망 정도를 여기 뒤에 붙이면은 이제 훌륭한 한 편의 글이 완성이 돼요. 되셨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설명문 때와 학술적 글쓰기에 사용되는 근거들은 논문이나 연례보고서, 정부나 공적기관입니다. 혹은 정책연구보고서, 사적이나 신문, 원문의 경우에 반드시 1차 자료, 그 다음에 관계자나 전문가의 녹취 인터뷰, 소견 근거라고 했어요. 그거를 아까 앞에서 소견 자료, 소견 근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거예요? 사실 근거, 사실 자료가 되겠죠. 이것도 사실 근거, 사실 자료, 이것도 사실 근거, 사실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논중문을 쓰실 때는 더 조심하셔야지 돼요. 되셨습니까?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글쓰기 이 고수가 되어 가지고 가짜 뉴스를 한 번에 획획 골라낼 수 있는 눈이 생겼을 때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5번의 것들을 가짜 뉴스를 골라내고 사실 뉴스, 진짜 뉴스만 가지고서 글을 쓸 수 있을 때 활용하세요. 지금은 너무 이릅니다. 자, 논증 원래대로라면은 저랑 강의실에서 만났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A팀, B팀 해가지고 서로 주제를 정하게 해서 서로 찬반 토론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찬반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논증의 근거 자료를 뭐가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이유가 이렇구나 라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비대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숙지하세요. 극단적인 표현, 모든, 전부, 절대, 아무도, 무슨 일이 있어도와 같은 표현은 쓰지 마세요. 논증이라는 것이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와 같은 하나의 의견이에요. 이게 무슨 해가 동쪽에서 떠서 해가 저쪽으로 진다처럼 절대 불변의 진리나 법칙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여러분의 문화적인 배경이 변함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생각이 변할 수 있고 의견이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식의 극단적인 표현은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추측 표현, 뭐뭐 해야 할 것 같다, 인 모양이다, 인 듯하다와 같은 추측 표현을 논증문에 쓰면 읽는 사람이 얘 자기 주장에 자신이 없구나, 얘 근거 자료가 확실하지 않구나, 주장이 명확하지 않구나 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해야 할 것 같다와 아마도 인 모양이다, 듯 싶다와 같은 추측하는 표현을 자제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처럼 되게 순진한 친구들이 이런 표현을 논증문에서 써요.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거. 그 어떻게 하냐면 앞에다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런 문구들을 막 활용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논증문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아닌지 본인 자신이 자기 확신이 없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순진하고 착해가지고 애가 논증문에다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뭐 사생활보다는 다수의 건강이나 생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나마나한 표현들을 쓴다는 것이죠. 하지 마세요. 되게 유약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논증, 여러분의 주장이 힘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제발 말을 줄이는 것 등의 구어적 표현, 여러분들만 사용하시는 어떠한 은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시거나 말을 줄여서 쓰시거나 이런 것 좀 자제해 주세요. 글쓰기는 굉장히 공식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끼리
하는 구어적인 표현, 말로 쓰는 이러한 표현들 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공식적이고 문어적인 서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이다. 객관적이고 문어적으로 쓰라고 했더니 뭐뭐 하는 것이다의 이 것을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이 것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을 공식적이고 객관적이고 문어체로 쓰라고 해놨더니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남발하는 경우인데요. 일단은 글을 쓰시고 나서 글을 교정하실 때에 내가 것이다를 몇 번 썼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바꿀 수 있으면 것이다를 빼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이것을 빼는 표현, 빼는 문장으로 바꾸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최악의 논증이 이거예요. 양비론과 양시론. 실컷 나는 찬성한다 라고 해놓고 쭉쭉쭉 근거를 들다가 그런데 뭐 이렇게 찬성하면 개인의 사생활은 일부 침해를 받을지도 모른다와처럼 이도 저도 아닌 거. 그래서 얘가 찬성이란 얘기야 반대라는 얘기야. 이런 식의 얘기가 최악의 논증문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최하점을 줄 거예요. 한 100점 만점에 10점, 2점 이렇게 줄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이렇게 본인만의 명확한 의견을 단 하나만 제시하세요. 그 다음에 권장사항은 문장 길게 쓰지 마세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의 선배들에게 문장 짧게 쓰세요, 짧게 쓰세요라고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해줄 거예요. 문장이 짧다는 것은 여러분의 A4 용지에서 한 줄하고 3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긴박한 경우에 반드시 써야 하는 경우에만 한 줄 A4 용지에 한 줄과 절반까지는 제가 허용해 줄게요. 문장이 간결하게 쓰세요. 문장 길게 쓰지 마세요의 길게의 기준은 한 줄하고 3분의 1까지는 허용이에요. 3분의 1까지가 딱 좋아요. 그런데 절반까지는 그래요. 내가 좀 마음이 약하니까 한 줄하고 절반, 그 다음 줄의 절반까지는 내가 허용해 주겠어요. 근데 두 줄, 세 줄 이런 식의 문장은 감점 처리할 거예요. 문장이 너무 깁니다. 특히 논증문에서는 짧고 간결하고 건조하고 명료한 문장이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어필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한 줄하고 3분의 1 혹은 한 줄하고 절반이 넘어가는 문장을 쓰시면 안 돼요. 글을 다 써놓고 나서 교정을 보실 때에 반드시 문장을 자르세요. 아시겠죠? 약속합니다. 설명문 받은 것 중에서도 문장이 너무 길어서 그 문장을 따라가다가 숨이 막히거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글들이 여러 편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코멘트도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간결하고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마찬가지예요. 논증문의 문장은 또는 글쓰기의 문장은 한 줄과 3분의 1을 넘지 않고 긴박한 경우에만 절반까지만 허용한다 라고 딱 정해드렸어요. 어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은 명료하고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하셔야 돼요. 근거 제시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게 워낙 공식적이고 여러분의 주장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있어 보이려고 그럴듯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되게 어려운 한자어나 뭐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쉬운 말로 하세요. 그래야지 쉽게 설득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논리적인 허점을 가리기 위해서 어려운 한자어를 남발해서 막 어렵게 문장 만들지 마세요.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좋을 거 하나도 없고 제가 감점 처리할 거예요. 있어 보이려고 글 쓰지 마세요. 어깨에 힘 빼고 쓰세요. 그 다음에 동의어와 반의어를 사용하세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글이 조금 다이나믹해지는 느낌을 주거든요.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 대체할 수 있는 동의어나 아니면은 반의어를 부정하는 형식으로 씀으로 인해서 논점이 훨씬 더 다이나믹해지고 글이 입체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논점을 되게 명확하게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권장사항을 따르시고 금기사항을 하지 않는 것으로,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잘 따르셔서 훌륭한 한 편의 여러분만의 논증문을 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그 사람답게 죽을 권리 안락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여러분께서는 사실 여기 그 네이버 뉴스라든지 아니면 안락사라고 검색하시면 많은 자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시간을 더 끄는 것보다는 여러분께서 실제로 한번 궁금하시다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료들을 찾아보시고 사실 자료와 소견 자료들을 적절히 활용하셔가지고 글을 쓰실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샘플이에요. 전부 다 안락사나 조력자살과 관련해서 논증문을 쓰시면 안 돼요. 이게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여러 명이 동일한 주제로 논증문을 저에게 보냈어요. 그러면 분명히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대비가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여러 사람이 하는 주제보다는 여러분 개인이 고민하고 있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잘 다루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 다루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되셨나요? 자,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공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배운 논증문을 쓰는 방법을 오늘 배웠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는 실제로 여러분께서 어떠한 논증의 주제를 자유롭게 정하신 후에 그 다음에 설명문처럼 그렇게 한 편의 논증문을 과제 제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